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항공대 김성환 교수입니다. 이 큰 화면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과학기술의 미래 그 강연은 대우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제1회 인문문화축제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서 감사드리고요. 인문문화축제가 우리의 안녕을 자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가득 채우고 그 진정한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제1회 인문문화축제는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개최되면서 축제 기간에 저희 대우재단을 비롯해서 6개의 공익재단이 함께 서울, 울산 등 다양한 곳에서 인문 강연 개최를 통해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또 인문학과 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과학기술의 미래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사실 우리 이미 일상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죠. 근데 여전히 자연과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또 지구촌이 또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는 아주 다양한 난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다소 사소하지만은 이렇게 좀 무한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거기서 파생된 거대한 과학기술 혁신의 쓰나미, 이 쓰나미가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은 과학기술의 진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미래 세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서 과연 인간성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역할은 남아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공동연구팀은 이제 대우재단 지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최근 복잡계에서 생명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과 인류와의 공진화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문문화축제를 맞아가지고 일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그 아트선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3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강연은 제가 하게 되고요. 10분 휴식 후 이준호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고 또 10분 휴식 후 마지막으로 장병탁 서울대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마무리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사님과 또 흥미로운 주제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이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강연 시간은 이제 1시간 20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자유로운 질문 대답 및 또 소통의 시간이 마지막에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끝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믿는 동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강연은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하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포항대 물리학과 교수로서 35년 동안 이제 재직을 하면서 한국물리학회 회장, 아태 이론물리 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을 영입하면서 이 과학의 소통 그리고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비상 관심과 함께 일반 대중 또 학생들과도 이렇게 지식을 나눔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제 주제는 이 복잡한 자연과 세상의 패턴 읽기입니다. 사실 다양한 자연과 세상에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패턴이 그 리듬이 발현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복잡한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읽어내고 또 예측, 제어, 응용하고자 할까? 사실 오늘 자연과 세상에서 발현되는 이 수많은 복잡성에 관한 이 과학자들의 학제적이고도 통합적 접근을 좀 소개하고자 하고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주제들, 생명,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권위적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광활한 우주, 그 우주의 핵심에 역통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들과 행성의 궤도가 동기화되는 것, 또 태양계의 복잡한 분무. 사실 인류는 더 먼 미래를, 또 더 먼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한 눈, 즉 망원경을 야심차게 개발해왔죠. 예를 들어서 허블 망원경은
1999년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에 실려가지고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문학자 로버트 윌리엄스는 궁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주 공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시간 낭비다. 더 중요한 보이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는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10%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궁금한 결과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허블 딥필드 또는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부르는 사진인데요. 2012년에 그 큰 곰자리 주변에 굉장히 어두운 곳을 촬영했습니다. 왼쪽에 하단에 보이는 것은 아마 제가 레이저로 가르칠 수 있나요?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그 하늘에서의 달의 크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작은 조각이죠. 사실 근데 이 촬영 작업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매일 30분씩 4개월 동안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깜깜 곳에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곳에 무려 3천여 개의 별, 사실 별이 아니라 은하로 판명됐습니다. 은하는 수천여 개의 별들의 집단입니다. 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은하의 빛들은 132억 년을 그것도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지금에야 지구에 도달하고 여러분들의 눈에 도달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사진은 일종의 시간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직후에 우주의 시작 직후에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우주로에 남겨둔 수많은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늘 우주를 동경하는 아이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주고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는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를 예측 재활용하면서 기술을 혁신하고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식이 마법을 부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이게 20세기 특정 과학 분야 양자역학의 결과물입니다. 원자 능력 안에 얽힌 양자 세계를 발견한 물리학 진보를 시작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통신 기술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식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인류는 지식으로 또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지구촌 공동체로서 우리 인류도 궁금합니다. 에렌 패터 피셔가 던진 질문인데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가 우리 앞에 서 있는가? 그런데 이 미래의 삶은 지식에 달려있죠. 이를 주로 탐구한 학문이 제가 관대한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과학의 미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과학기술 그리고 인류가 함께하는 이런 공진화라고 부르죠. 이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 지속 가능한 방향에 나아가려면 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더 많은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저명한 과학자, 대중 강연자 칼 세이건은 궁금했죠. 만약 우리가 반대로 우주로 나와가지고 지구를 바라본다면, 이 칼 세이건은 보이저 계획이라고,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발사돼가지고 지금은 인터스텔라라고 부르는 우주 성간 우주를 비행 중이죠. 그 계획에 화상팀을 맡아가지고 본인이 촬영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저를 이용해서 60억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 밖에서 바라본 지구를 촬영했습니다. 봤더니 지구는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 그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가 이 사진을 보고서 감명받아서 저술한 책의 제목이 영어로는 The Pale Blue Dot입니다. 창백한 붉은 점. 네,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사실 그도
이 보이즈 1호의 카메라를 지구쪽에 돌린 데는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는 이 점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가 위의 고향이다. 이렇게 멀리서도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저 점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이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바로 이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저 작은 점 위에 있었고, 이 우주란 광대한 사리움에서 보면은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은 과학자는 천재가 아니다. 천재는 아니다. 다만 호기심이 좀 많을 뿐이다. 우리는 늘 주위와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물질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작용하는가, 이를 연구하는 가운데 양자, 원자, 물질의 연구가 이어졌고, 생명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를 탐구하는 가운데 바이오와 또 인공지능 AI 분야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세상은 어떻게 창발, 적응, 진화하는가라는 질문 던진 가운데 이 복잡계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더 근원적인 질문, 왜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나, 창조된 질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사소하지만 위대할 수 있는 이런 질문과 상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과학적 방문을 접목을 해서 추론하고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는 좀 그 경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보태고, 그걸 오래 인내하고 숙성하면서 낙관적으로 꾸준히 축적해가면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과학자들도 불과 가끔 비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1965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는 1985년에 이미 과학은 그 미션을 완수했다. 그 미국의 대륙은 한 번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최근까지도 중력파, 암흑물질의 문제, 양자혁명, 그리고 바이오 AI 시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의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학의 혁명적 진보에 대해 수여하는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3년 전 이 노벨 물리학상은 바로 복잡계 분야의 세 연구자한테 들어갔습니다. 그 노벨상 상금을 나누는데 그 반은 슈크루 마나베 박사와 클라우스 하슬만 박사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물리적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기후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글로벌 온난화를 예측하고 신뢰성 높이는 그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 나머지 반은 파리시 교수한테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원자부터 천체까지 다양한 물리 복잡계를 연구하셔서 굉장히 근본적이고도 이론적인 물리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무질서와 요동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노벨상 수상에서 처음으로 복잡계라는 단어가 노벨상 수상 이후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복잡계라는 분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학쟁한 분야에서 연구해왔고 기여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이제 받아왔고, 이미 이제 본격화된 복잡계 시대가 도래했다는 하나의 징표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다양한 자연 현상과 그 모든 세상의 삶들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시스템 보듯이 그 대기의 운동, 그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도 들 수 있겠죠. 사실 이 지구 행성의 환경 자체도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도 기상 이변과 재난이 빈발하고, 그리고 기후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미래의 지구 시스템은 더욱더 복잡하고 격변하고 비예측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사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벨상 연구자들은 이 기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사실들 뭐 여러 가지 대기업 운동, 뭐 바다의 운동, 뭐 예를 들면 태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기후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자부터 우주까지 이르는 그 세상과 자연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리듬과 복잡성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이론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자연과 세상 어디든 이 원자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리듬과 이 복잡성이 구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파리시 교수가 그때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었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이론 물리학자지만 기존의 물리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잡한 패러다임을 여신 분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 기묘한 그 자기 현상, 자석 있죠. 자성을 띠고 있는 그 금속의 합금에 이제 꽂혔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보면은 그 원자들은 아주 작은 스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핀들이 원자 수준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 무질서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은 자성을 띠게 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그 상전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스핀들이, 원자의 스핀들이 물이나 얼음처럼 잘 정렬 상태가 아닌 이 무정형이라고 하죠. 형태가 없거나 또 무질서하거나 이런 복잡한 상태를 이루게 되면 그거는 이제 유리하고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유리가 상당히 그 무질서한 상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스핀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스핀이 유리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이가 유사한 시스템이 전혀 엉뚱하지만 이 파리시 교수가 굉장히 순수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걸 좀 까먹었네요. 이게 이제 어떤 얼음과 같은 결정 상태라고 부르는 정형화된 상태고 이런 것도 이제 무질서한 그런 이제 유리 같은 상태고 이걸 이제 스핀 글라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복잡계 사례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여기 보이는 새의 무리의 연구입니다. 이들이 무리지어 비행하는, 만들어내는 아주 변화무쌍한 패턴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걸 연구하기엔 방문론은 물리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새떼의 문제, 이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이런 학제관으로 사실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그분이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사실 돌아보면은 이 스핀 글라스와 이 새떼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복잡성을 가진 난제라는 것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디오인데요. 잘 지금 작동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여기 영국의 한 호수에서 찌르레기, 아시죠? 찌르레기 떼들이 무리지에 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지금 보이시죠? 이 해질녘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면은 수천 개의 찌르레기 검은점들이 함께 군무를 추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마치 어떤 지휘자가 내린 지시를 모든 연주자가 한 몸으로 따르는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순수한 아름다움, 그 예상치 못한 변화무쌍함 속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사실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들 중 누군가가 과연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런 집단 행동이 어떻게 저절로 조직화되지? 어떻게 서로 정보를 순식간에 전달하고 있지? 어떻게 저런 대형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찌르레기 운동은 파리시를 포함해서 수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관련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수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수학 방정식은 복잡계 모델에서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아주 많은 수의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의 경우는 행동 규칙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도 이 무리가 모여서 훨씬 더 복잡한 예상치 못한 집단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통계물리학 분야에서는 아주 19세기부터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우리는 그 당시 생물이 아닌 시스템을 했지만 물질을 가지고 했지만 이걸 찌르레기 같은 동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동물 행동학, 또 진화 생물학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사실 인간 사회의 문제인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과도 그런 인문학적 이해도를 높여준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이에 우리가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서 빅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 무리들의 행태를 통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이 허블 망원경의 딥필드에서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관심을 두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패턴을 읽기를 통해서 어떤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스티븐 스트로가트라는 사람이 쓴 책, 그 싱크란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찌르레기 떼와 같은 그런 때 그 무리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규칙성이, 질서가 나타나느냐. 이 질서는 여기는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짧게는 싱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는 복잡계 과학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이런 싱크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몸 안에서 가장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심장세포의 일부분은, 여기 일부분은 그 세포를 굉장히 크게 확대한 겁니다. 현미경으로. 그러면 이 닭의 태아의 심장세포인데, 이 마이오사이트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심장에. 숨 쉬는 것처럼. 이 심장을 구성하는 이 수많은 세포들이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것들이 신호를 딱 주면 그 신호에서 동시에 이렇게 서로 수축을 하거나 이완이 되면서 마치 그 군대가 질서 정연한 행진을 하듯 동기화 운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리듬이 깨지면 여러 심장질환,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죠. 사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질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의 법칙에 의하면 자연은 더 큰 무질서로 더 큰 엔트로피를 가진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하, 별, 세포, 생태계, 인간 등 스스로 이렇게 구현해낸, 또 발현해낸 엄청난 질서의 구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그 공간적으로 규칙성을 띠고 있는 그 결정 구조, 그 원자들의 스핀과 스핀 글라스의 문제보다는 그런 시간적으로 규칙성을 보이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싱크라고 보이는 현상에서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 사진은 글쎄 무엇일까요? 뭐 나무처럼 보이죠? 실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반딧불들. 반딧불이들이 사실 이 사진은 한 이제 말레이시아 정글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 정글을 흐르는 그 강가에 이제 망글로브 나무 위에 수만 마리의 이 반딧불이들이 함께 앉아서 리듬을 맞추는, 즉 동기화를 해서 번쩍이는 섬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반딧불이가 처음에는 서로 간의 리듬이 맞지 않아서 혼돈스러우나 밤이 깊어가면서 서로 동기화된 거대한 섬광을 만들어내는데, 큰 질문은 지휘자도 없이, 주위 환경에 누가 큐를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견고한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제 찌르레기 때와 비슷한 형태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반딧불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 읽기를 시도하신 분이, 여기 반딧불이 한 마리가 빛을 내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흔히 생화학적 현상에 의해서 이 빛을 내게 되는데, 이제 요 꼬리에서 내는 이 빛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죠. 사실 이런 패턴 읽기를 첫 시도하신 분은 17세기의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호이겐스인데요. 이 호이겐스란 분은 우리 아는 괴종시계, 진자시계의 발명자입니다. 그 첫 디자인이 지금 독일의 라이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과학자입니다. 호기심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일화 중 하나는
이분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중에도 병실벽에 걸려있던 두 개의 시계 사이에 동기화가 되는 걸 보고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개의 시계가 서로 간에 때를 맞추는 것, 또 동기화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계는 부정확했거든요. 매일 1초 수준의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참 이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서로가 더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러너 클럽에서 두 몸집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뛰려고 하면은 나중에 못 맞추고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딧불이도 그런 리듬을 만듭니다, 각자. 아까 그 꼬리에서 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리듬을 만드는데 그 리듬이 맞지 않아서 초기에 혼돈스러운 리듬을 만들다가 서서히 서로 때를 맞춰갑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흥미롭게도 반딧뿐만 아니라 귀뚜라미, 다양한 생태계에서 관찰됩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초전도 현상, 조세선 소자, 레이저들의 진동, 그런 물리, 화학, 생물학, 흔히 생태학,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관찰되는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 강연에 오셔가지고 박수를 치실 때도 박수의 동기화에서 나타납니다. 이 동기화는 여러분들의 감동이 클수록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이따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면 반딧불이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좀 단순화합니다. 추상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서 이건 반딧불이 있는 문제는 시계의 경우 호이겐스의 시계 그처럼 진자의 문제. 진자는 주기적으로 규칙적인 진동을 하니까 이 리듬은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약간 이과에 계신 분들은 이거 다 하나의 변수로 이걸 기술할 수 있구나. 이건 위상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냥 그렇게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위상이라는 변수로 가지고서 운동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방정식이 예를 들면 상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풉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것들을 관측된 빅데이터와 비교하고 사실은 우리가 개체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을 무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모아서 집단적인 현상을 다룹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사실 이제 좀 공통된 이제 원리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 무리들이 개체 간의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꼬리에 쓴 그 번쩍임을 서로 그 인지합니다. 그 눈치를 본다고나 할까요? 하나가 번쩍하면 내가 늦었네? 그럼 빨리 다가가고 빨랐네? 그럼 늦추고 이런 것들을 위상 차이를 줄이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 때를 맞추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반딧불인 빛으로 심장세포는 전기신호로 행성의 경우에는 중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실 일찍 갖다가 이걸 이제 동기화를 시도하는데 물론 이게 원리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밖에 나가서 행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을 다 왼발 맞출 확률은 제로입니다. 뛰어난 조교가 옆에 있어도 누군가 왼발만 불러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를 쉽게 합니다. 대장이나 지휘자가 없어도 주변의 방해 속에서도 상황을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읽기 문제는 제가 좀 살짝 뺐는데, 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사실은 여기 궁금할 수 있는데 나무 뿌리 같은 이 사진은 사실 여러분 머리 뇌 속에 신경소포입니다. 뉴런입니다. 이 뉴런을 골기 염색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염색해 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골기와 카자리안 분들은 이제 노벨상을 타셨죠. 사실 여러분들의 이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하고 이 신경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이
뉴런들이 여러분들 뇌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게 최소한 1000억 개 정도의 규모. 이 1000억 개 정도의 수준은 어떤 수냐면 그 은하가 이제 별들의 모임인데 한 1000억 개의 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별들의 수만큼 많은 뉴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서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뿌리를 보시면은 여기 살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옆에 연결된 듯이 보입니다. 이 연결은 이제 물리적 연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화학적 연결인데 그 시냅스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제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한 뉴런이 주변에 1000개 내지 10,000개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 뉴런들이 서로 소통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뉴런들은 각자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는 리듬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가 반딧불처럼 리듬을 만들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연결되는 수많은 시냅스를 통해 가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실제적으로 신호를, 빛의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전기신호를 뒤로 보내고 여기서 시각의 피질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뭔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냅스의 네트워크,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 시간에도 바뀝니다. 그걸 이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고 진화, 적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복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뇌를 연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딧불이의 어떤 이제 우리 동기와 유사하게 보면은 그 신경세포를 또 하나의 진자처럼 보고 거기에 뭐 위상이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이 시냅스의 어떤 상호작용을 갖다가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을 뉴럴 네트워크를 마치 이 어떤 이제 이걸 수리 모델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발화하는지 그 발화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뇌의 기능들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만드는 다양한 이 이등급 패턴들을 이해한다는 문제는 바로 뇌의 기능과 뇌 정보 처리 이해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분야에서도 정말 다각지간 협업,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물리뿐만 아니라 뭐 뇌과학, 인지과학, AI 등 공학적인 또 그런 이제 연구가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찌르르기 때로 돌아가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무리 패턴을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새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을 할까 하는 것. 사실 20세기에 그 조류를 깊이 오랫동안 관찰했던 에드먼드 셀루스에 의하면은 새의 경우에도 보면 새때 보면은 지정된 리더는 없는 것 같다. 이 비행을 하는데 좀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밀도가 높은 새떼들이 움직일 때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은 시청각은 신뢰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주변에 천적이 매가 달려든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체가 함께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마리의 큐가 어디 전체들 다른 이 새들에게 전달될지에 대한 것들을 모델을 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크레이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 소니의 컴퓨터 그래픽스 엔지니어였는데 순수한 호기심으로 새떼 모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떼 모델이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간단한 보이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이드 모델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세 개의 어떤 법칙입니다. 하나,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 서로 간에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그리고 서로 간에 너무 멀어지면 함께 모이려는 경향, 그것들을 적절한 규칙을 주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사실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 아까 그 파리시 교수님은 더욱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새무리의 방향과 속도와 거리들 측정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건 탐조객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3대 법칙을 가진 복잡계의 물리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셋대가 절묘한 동적 움직이는 가운데 묘한 그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마치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결정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또 마치 지진처럼 흔히 얘기하는 특별한 그 이 몇급수 법칙이라는 특별한 법칙을 보인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전형적인 특성들을 복잡계가 가진다는 것을 이런 간단한 이론적 모델로 연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에서 논문을 갖다가 이제 물리적 저널들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계 원리를 알고 패턴을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제가 일단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 제가 나가서. 자, 이게 그 원칙, 보이죠? 3원칙을 모아서 만드는 쿨스쿨이라는 이 어떤 물고기떼의 모델인데, 마침 이걸 새떼들의 모델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고기가 이게 수천 마리가 지금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때를 이루고 있고, 함께 사실 그 세 가지 법칙을 만족시키면서 이것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 천적을 하나 보겠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 자, 큰 물고기 넣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그 큰 물고기를 피해가는지가 물고기에서 좀 더 많아지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규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이렇게 쩍쩍 이렇게 쉽게 바꿔가면서 왼쪽 끝에 보면은 약간의 파라메타들을 바꿔가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자연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물고기 떼들을 이제 이 그 잠수부들이 찍은 사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그 물고기 떼들이 천적을 피해는 가는데, 하지만 그 전체적인 군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좀 더 과격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고래를 한 마리 넣어보면 이제 이게 이런 고래가 달려듦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떼들이 자기 그 군집을 유지하려고 하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계속 이건 백그라운드에서 놀게 하고요. 이 물고기 떼들 안전합니다. 사실 이 복잡한 패턴들을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1977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던 이제 필립 앤더슨 이 교수님은 이제 이 72년에 많으면 달라진다, more is different라고 얘기했어요.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은, 근데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찌르레기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룰 때, 반딧불이 모여서 무리를 이룰 때,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분자들이 모여서, 물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죠. 세포들이 모여서 생체를 만들고, 뉴런들이 모여서 브레인을 만들고, 개체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 교통망이 등 SNS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개체의 과학과 이 집단의 과학은 물리학 근본적인 문제가 서로 다르다. 단위 수준의 아주 미신 규칙을 주고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집단 수준의 그것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 우리가 쓰는 뭐든지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으면 나눠가지고 이 가장 근본적인 구성단위인 이제 이 원자를 이제 찾는 그런지, 예? 그것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한 줄 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계의 접근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전체적 환원주의. 사실 자연과 세상의 패턴에 대한 궁금함은 이 앞서 이제 반딧불이 이 경우처럼 이렇게 우리 과학자들은 좀 수상한 과정을 거치고 좀 세부적인 걸 무시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영어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simpler. 애매하죠, 어렵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전형적 분석하고 관측된 빅데이터하고 비교하고 통계와 확률적 분석을 가미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과 세상의 패턴을 읽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추입니다. 이 개체들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유사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제 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걸 또 과학 유목, 이라고도 사이언스 노마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잡계라는 말의 어원은 complex and fractal이라고 하는데 서로 엮이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개체들이 구성 단위들이 서로 간에 엮여가지고 상호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만드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 현상들이 우리가 개체일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것을 뭐 그냥 변화무쌍한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복잡계의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수많은 개체가 어떻게 변화무쌍한 패턴을 보이냐 하는데 거기서 키워드는 창발성이라는 거, 말은 이머전스라는 키워드. 스스로. 그 다음에 누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오가니제이션, 자기 조직이라는 건데 스스로 만들어낸다. 스스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현재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뭐가 만들지 참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내재한 그 비평형성의 문제도 있고요. 비선형성의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해 가면서 이 시스템이 가진 굉장히 그 복잡한 다단계의 구조나 뇌처럼 네트워크거나 이런 전체적인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느 하나를 떼내지 않고서 전체적 환원적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특히 이 시스템이 아까 이제 뇌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도 뇌가 시냅스 가소성으로 뇌 하드웨어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걸 열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변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던지지 않던 이 적응성의 문제, 회복력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생태계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복잡계의 대표적인 이제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깨달은 어떤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함도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현상이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동시에 복잡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의 느낌. 시계추 운동. 아까 호이겐스 한 그 개종 시계, 그 진자 시계의 운동은 굉장히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서 우리 그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규칙적이기 때문에. 에?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모이면, 이 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게, 이 두 개의 운동은 사실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보이는 혼돈 현상을 결정론적 혼돈이라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디터미니스틱 카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식을 주면은 세상의 과거와 미래를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플라스의 결정론처럼. 그런데 그렇게 운동 방식이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혼돈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무쌍한 거죠. 이러한 결정계의 카오스는 실제 시스템에서 봤던 사람은 로렌츠입니다. 로렌츠가 대기, 우리 지구의 기상현상을 이해하려는 모델에서 출발했어요. 기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기의 운동을 주관한 방정식을 세우다 보니까 이 방정식이 비선형성을 띠고 있고 그 안에 대먹임의 고리가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나비 효과를 보이더라. 이 나비 효과는 또 그 이전에 보엥카라는 사람이 1903년에 스웨덴의 국왕이 상을 내건 태양계가 과연 안정한가 하는 문제에 도전해가지고 그 문제의 요체를 살펴보면 그 요체는 삼체운동이라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 목성의 운동. 예를 들면 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중영향을 받는 게 태양과 목성이기 때문에 삼체 문제라고 하는 쓰리바디 프로블을 연구한 중에 이 나비의 미세한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만들 수 있는 이 나비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서 뜻밖의 현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론적 혼돈의 뒷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러한 나비 효과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정권 시장에 그냥 루머가 갑자기 제어할 수 없게 확산되는 팔자 아니면 사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이접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종이접기도 보면 이게 사실 종이를 접으면은 두께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4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몇 번 접다 보면은 접는 것이 2에 몇 성되는 그 몇 급수의 사실은 이제 이 신공을 보게 되죠. 사실 접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 10번 이상은 접기가 힘들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걸 뭐 100번을 접어보세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00번을 접으면 이 처음에 가까웠던 2개의 이 점들이 우주의 끝과 끝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에러가 계속 대목경을 통해서 승폭되다 보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커지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나비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그 과학기술이 규칙성, 질서, 평형, 확실성, 예측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면, 이제 실제 자연과 세상이, 카오스, 무질서, 비평형, 변동성, 비슷성이 오히려 지배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물리학은 미시 및 거시 세상을 동력학을 좀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데서 좀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고전력학이라든지 양자학에 대해서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과 세상의 복잡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이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난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난류, 터뷸런스. 사실 이제 물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저도 그렇지만 이 파이만 렉처스 인 피직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안에 난류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난류, 밑으로 갈수록 이제 입두변에서는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계곡에서 중간에 돌뿌리가 있어요. 그 물이 이제 돌뿌리를 피해서 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충 아주 규칙적인 이제 물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물의 흐름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비가 와서 계곡물이 이제 수량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물이 빨리 내려가다가 뒤에 이제 이 와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빨라지면은 이거 뒤에 난류, 터뷸런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물의 유속을 바꾸면서 뭘 우리가 좀 제어를 하면서 그 시스템을 이 규칙성에서부터 이 어떤 불규칙성 또는 미성으로 우리가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보편적인 경로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본래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분자로 미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이 물분자의 수가 흔히 얘기하는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10을 공을 23개를 떼놓은 수만큼을 이렇게 많은 수의 그 분자들의 개별 운동을 우리가 계산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성을 이해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된다. 거시적인 집단적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자유도를 우리가 일종의 무시하기, 아인슈타인 무시하기를 통해서 감축을 시켜서 또 통계나 확률적 방법론을 쓰면서 또 시뮬레이션도 해가면서, 그래서 복잡하게 접근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읽기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21세기 맞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티븐 호킹스가 한 인터뷰에서 21세기는 사실 복잡성의 세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계란 과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그 과학 분야의 가지 사이의 유사성과 연관성, 공통점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21세기를 맞아서 사회에서 특별히 복잡계 다양한 시스템을 이 환원주의 연구의 패러다임을 넘어가지고 다뤘는데, 거기서 다룬 시스템은 화학이나 생명이나 뇌나 생태나 환경이나 시장, 경제, 또 기후변화 일까지 자연과 사회 시스템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또 저명한 이제 이 학술지인 이 사이언스 지도 125주년 특별호에서
125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위대한 질문에서도 그 복잡계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잡계 과학은 이제 그 기후 시스템처럼 이렇게 그 자연과 세상의 복잡성을 to적관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그 시적 그 집단 패턴이나 전체 시스템이나 전체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관계의 과학, 서로의 관계의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창발성이나 자기조직이나 적응의 문제를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어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세계의 문제, 예를 들면 사회교통망이나 네트워크 과학이나 시장 시스템 등 그런 복잡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복잡계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젊고 진화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가진 학자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낸 분야에서 이제 저도 일을 했지만 비생동력학이라든지 카오스라든지 역학계라든지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이 신분야도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네틱스나 시스템 생물학이나 네트워크 과학이나 응용 복잡계 등 다양한 관련 연구 학문 영역과도 공진화 중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 복잡계의 새로운 프론티어가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빅데이터가 지금 많아지고 이제 AI든 컴퓨팅 파워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고 또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도 최신 발전이 연동돼 가지고 발전이 가속하는 추세고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다단계의 어떤 복잡한 패턴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서 정말 이제 다양한 인공 생태계, 인공 세포나 인공 브레인, 그럼 또 강한 AI라든지 사이코토망 등 문제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변혁기가 근원적인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구촌이 아주 복잡하고 다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핵, 에너지, 기술, 경제, 안보. 그 기지에는 근데 과학기술 진보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단계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상호작용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복잡성과 상호 연관성이 지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생태, 적응, 복잡계 관점에서 패턴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과 세상의 적응력과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우리 전통적 학문을 세분화를 넘어서서 유사성과 연관성과 관계와 법원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양한 복잡계 도구를 또 활용하는 시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엮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대의 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는 어떻게 이제 무리지어서 살아남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이 탐구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사실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임팩트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시점은 아닌가. 우리가 던지고 싶은 정말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은 아마도 호모사피엔스의 또 인류세의 끝이 언제쯤일까? 또 더 근원적인 것은 왜 인간일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왜 인간일까 하는 질문은 사실 이제 반세기 전에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구상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8년 전에 이제 구글 알파고 쇼크 기억나시죠? 인공지능은 계속 진화를 해왔죠. 지금은 이제 챗 GPT처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언어 기반, 텍스트 기반 모델 AI로 더욱더 강력해졌잖아요. 또 이따 장병탁 교수님 마지막 강연에서 소개될 또 체화지능과 함께 결부돼서 그 미래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한 AI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패턴 읽기의 응용 사례 하나를 더 들자면 여기 수술실에 마취 환자가 있습니다. 이 마취가 작동하는 뇌 기작이 아직도 이 신경과학적으로 잘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 컨서스니스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수술 중 각성이라는 그런 공포 영화도 나옵니다. 임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의식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량화하느냐, 또 신경과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의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실 복잡계 관점에서 뇌를 연구하다가 이런 의식 소실현 문제를 정량적 도구로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뇌파를 이 생체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채널로 측정을 해서 이 시공간에 걸쳐 있는 복잡한 패턴들을 읽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제 마취 및 의식이 소실하는 그 뇌 기작하고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고 도전적 과제가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지? 인간에는 동물의 의식이 있는가? 기계 컴퓨터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란 질문은 조금 전에 던졌던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고도 연결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AI 미래의 진정한 싱귤라리티, 특이점은 강한 AI, 즉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어나는 기계나 로봇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인공의식, Artificial Consciousness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이제 2001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할이라는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에게 지금 주인공이 이제 명령합니다. Open the port bay doors, 할. 그랬더니 할이 뭐라고 합니까?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무섭죠. 과연 이 미래에 인간이 있을 자리가 어딜까요? 강한 AI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 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과학의 미래는 여기 몇 개 영어 책인데요. 이 국문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얘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제 대우재단과 함께 과학기술의 미래를 연구해서 이걸 책으로 이제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뿐만 아니라 생명, 노화의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의 문제, 또 양자의 미래를 다루고 있고요. 과학기술의 혁신이 어떻게 가수가 되고 혁신이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데 지구촌 공동체로서의 우리 인류의 올바른 미래는 과학기술과 인류가 미래가 공진하는 길은 있을까?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화두들, 시스템과 관계의 적응성과 경고성의 이슈, 그 티핑 포인트와 지속 가능성의 이슈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그 장벽을 넘어야 될까? 그래서 또 장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사회가 어떻게 협업하고 더 많은 참여와 액션을 우리가 필요할까? 사실 그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복잡한 자연과 세상은 우리의 최고 교실 자산이라고 합니다. 생태 적응 복잡계라는 개념, 이 적응성과 회복력의 교훈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궁금합니다. 호기심은 사실 인류의 숙명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과학자라고 불러도 될까요?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